벤스 미국 부통령이 이끄는 협상단이 이슬라마바드에 착륙했습니다. 맞은편엔 이란 외무장관과 의회 의장. 이 협상이 성공하면 막혔던 해협이 열립니다. 실패하면 전쟁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 갈림길 앞에서 가장 긴장하는 나라는 미국도 이란도 아니었어요. 원유의 90%를 그 해협에 의존하는 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이었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바이에서 해운 중개인으로 31년을 일했습니다. 마르셀 드 그루트. 네덜란드에서 왔지만 이 바다가 제 집이 된 지 오래됐어요. 유럽 선주들과 중동 항구를 이어주는 일.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어느 항구에서 어느 항구로 가는지 하루에도 수십 번 확인하는 게 제 일입니다. 2026년 4월 11일 아침이었어요. 두바이 항구 불빛이 아직 꺼지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선박 추적 앱이 진동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열었다가 그냥 덮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지금 7척이 지나고 있다는 걸. 평소엔 135척이 하루에 양방향으로 오갑니다. 그게 지금 7척이에요. 7척. 전 세계 원유 수송의 20%가 저 55km 해협을 통해 움직이는데 지금 사실상 멈춰 있는 겁니다. 이란이 기뢰를 깔았고 남쪽 절반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했고 사전 허가 없이 들어오면 책임지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 바다 어딘가에 제 고객의 배가 있습니다. 한국 정유사 쪽 유조선 3척. 원유를 가득 싣고 해협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나흘째였습니다. 한국이요? 저는 그때까지 한국을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 고객사와 일한 지는 12년이 됐지만 그건 그냥 계약이었어요. 배가 움직이면 수수료가 들어오는 관계.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이 해협에 절박하게 기대는지 솔직히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숫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원유 수입 중동산 의존도 71%. 그리고 호르무즈를 통해 들어오는 비중이 90% 이상이라는 기사가 떴어요. 한국 에너지 전체의 81%가 수입 화석 연료라는 것도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 나라는 이 해협 하나에 거의 모든 에너지를 걸어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길이 막혀 있어요. 뉴스 알림이 하나 더 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속보였어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유조선 3,200척이 대기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3,200척. 원유를 실은 배들이 줄지어 바다 위에 멈춰 서 있는 겁니다. 이란의 허가가 날 때까지 기다리면서요. 그 3,200척 중에 한국 선박 7척이 있었어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며칠 전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선박 7척이 발이 묶인 상태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두바이 항구는 아직 조용했어요. 그런데 이 조용함이 폭풍전야의 그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세계 유가는 이미 배럴당 90달러에서 100달러 근처로 올라와 있었고 이란이 통행료 징수까지 현실화하면 추가로 1% 더 오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말했습니다. 호르무즈는 꽤 빨리 열릴 것이다. 우리는 그 해협을 이용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들이 이용하는 거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미국은 맞아요. 자국 원유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다른 나라들 중에 한국이 있다는 걸 트럼프가 얼마나 알고 있을지. 이슬라마바드. 지금쯤 벤스가 협상 테이블에 앉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이란 쪽 갈리바프 의장과 아라그치 외무장관도 거기 있을 겁니다. 핵, 미사일, 해협 통제권, 레바논. 협상 쟁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이란은 협상 시작 전에도 레바논 휴전을 선결 조건으로 내밀고 있었어요. 일각에서는 오늘 협상이 아예 시작도 못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한 가지 사실을 아직 몰랐습니다. 이 협상 테이블이 열리게 된 데에 한국이 만든 미사일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걸요. 그 이야기가 저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항구로 나갔습니다. 두바이 제벨알리 항구, 중동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항구입니다. 저는 31년 동안 이 항구를 수백 번 드나들었지만 그날 항구는 달랐어요. 부두 끝에 서면 평소엔 수평선까지 유조선 불빛이 이어지거든요. 그날은 달랐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불빛들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서 있었습니다. 엔진을 끄고 대기 중인 배들이었어요. 저는 방파제 난간에 손을 짚었습니다. 짠 바람이 올라왔고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이 항구에서 31년을 보낸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냄새예요.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가까이 있다는 냄새. 그런데 그 배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이 항구에 숨이 멎어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짚어드릴게요.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공습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어요. 이란은 즉시 반격에 나섰고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쿠웨이트, 사우디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해협에 기뢰를 부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쪽 절반. 평소 유조선이 지나던 항로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 그 기뢰 해역 지도를 공식 공개했습니다. 그 지도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숨이 잠깐 멎었습니다. 해협 절반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어느 선박이든 이란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 북쪽 항로로만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평소 하루 양방향 통행량이 135척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란 연계 선박 7척만 지나고 있어요. 135척에서 7척. 저는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잘못 읽은 줄 알았거든요. 3번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맞았어요. 아랍에미리트 국영 석유공사 최고 경영자가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있지 않다. 접근이 제한되고 조건부로 통제되고 있다. 저는 그 발언을 들었을 때 동료 피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피터 판덴베르그, 저보다 5년 먼저 이 바다에 들어온 친구예요. 피터, 지금 해협 상황 알지? 알지. 오만 쪽으로 우회하는 루트 알아보고 있어. 근데 운임이 80%는 오를 것 같아. 해상 운임 80% 폭등. 그 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해협이 막히면 유조선들은 오만만을 돌아 다른 경로로 가야 합니다. 시간도 2배, 비용도 2배. 그 비용은 고스란히 원유 가격에 얹히고 원유 가격은 연료값으로, 물류비로, 결국 마트 진열대 가격으로 번집니다. 이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통행료까지 꺼냈습니다.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한국산업통상자원부는 이 통행료가 현실화되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약 1% 더 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유가가 9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인데 거기서 1%면 국내 휘발유 가격도 0.5% 오른다는 계산이 나와요. 저는 한국 고객사 담당자 김 과장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서울 정유사 쪽이에요. 전화를 3번 눌렀는데 받지 않았어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선박 3척 상황 어떻습니까? 답이 없었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 시간에 서울은 긴급 에너지 대책 회의가 열리고 있었더라고요. 피터가 다시 말했어요. 마르셀, 그거 알아? 핵무기보다 호르무즈가 더 강한 무기가 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 저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란이 진짜 이긴 거네? 어떤 의미에선? 그 대화가 끝나고 저는 방파제에서 한동안 바다를 봤어요. 멈춰선 유조선 불빛들. 저 배들 안에 원유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공장이 돌아가야 하는 연료, 누군가의 버스가 달려야 하는 기름. 그게 지금 이란의 기뢰 현장에 묶여 있어요. 그날 저는 한국 선박이 거기 7척 있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궁금해졌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비축유 208일치가 있다는 발표가 났지만 그게 위안이 될까 싶었거든요. 208일, 숫자는 길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뭐가 있는지는 아직 몰랐어요. 저는 항구를 등지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협상이 실패해야 하면 어떻게 될까? 이란이 끝까지 해협문을 닫고 있으면 세계는 버텨도 한국 같은 나라는 어떻게 버티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아직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답이 왔어요. 서울행 비행기를 탄 건 충동이었습니다. 김 과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틀 만에 온 답장이었습니다. 드그루트 씨, 지금 서울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직접 오실 수 있으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게 전부였어요. 짧은 문장이었는데 그 안에 뭔가 있었습니다. 긴박함 같은 것. 저는 두바이 공항에서 인천행 티켓을 끊었습니다. 10시간짜리 비행. 그 10시간 동안 저는 한국 관련 기사를 계속 읽었어요.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전체 에너지의 81%가 수입 화석연료입니다. 원유는 중동산 의존도가 71%, 나프타 중동 의존도는 더 심각했어요. 77.6%. 나프타가 뭐냐고요? 플라스틱의 기초 원료입니다. 약포지, 수액백, 포장재, 우리 일상 속 거의 모든 물건의 시작점이에요. 그 나프타 가격이 전쟁 발발 이후 한 달 만에 80% 이상 폭등했다는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1월에 리터당 585원이었던 게 3월 말엔 1056원을 넘어섰어요. 의약품 포장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액백 생산이 불안해졌고 석유화학 공장들이 원료 조달에 비상이 걸렸어요. 중동 전쟁이 병원 안까지 들어온 거예요. 비행기 창밖으로 어두운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는 기사를 듣고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납니다. 석탄도 거의 없고 천연가스도 없어요. 그런데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어떻게? 전부 사다가 쓴 겁니다. 수입해다가 가공하고 만들고 팔고
그 구조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 하나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정부는 비축유 208일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 비축유 7,640만 배럴, 민간 비축유 7,380만 배럴, 거기에 3개월 내 추가 확보 예정 물량까지 합치면 208일치라는 거예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도했고 한편으로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208일, 7개월이 조금 안 되는 시간이에요. 협상이 그 안에 끝나지 않으면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공기가 달랐습니다. 4월인데도 날이 쌀쌀했고 공항 안은 평소보다 조용한 것 같았어요. 환율 게시판이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 1485원. 저는 그 숫자를 올려다봤어요. 이 나라 돈이 그만큼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김 과장이 공항에 나와 있었어요. 회색 점퍼를 입고 서 있었는데 얼굴이 좀 여위어 보였습니다. 악수를 하면서 그가 말했어요. 드그루트 씨, 오느라 고생했습니다. 바로 회사로 가시죠. 차 안에서 그가 말을 꺼냈어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 제일 급한 게 선박 3척입니다. 호르무즈 안에 발이 묶인 배들이요. 원유 가득 싣고 있는데 나올 수가 없어요. 이란 쪽 허가가 안 나고 있거든요. 3척 중 한 척은 통행료 내고라도 나오려다가 취소했다고요? 네, 이란이 요구하는 통행료가 배 한 척에 상당한 금액이에요. 그것도 비트코인으로 즉시 납부 방식으로요. 선주 쪽에서 납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 외곽도로. 마트가 보이고 주유소가 보이고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평범한 도시 풍경이었는데 그 평범함이 지금 얼마나 얇은 시류에 서 있는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저는 에너지 담당 팀장을 만났습니다. 이 팀장이라고 했어요. 40대 초반,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회의실 화이트보드엔 숫자들이 빽빽이 적혀 있었어요. 재고 현황, 대체 루트 비용, 비축유 소진 속도. 비축유 208일이면 버틸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단순 계산으로는 그렇죠. 근데 비축유는 정제해야 쓸 수 있어요. 정제 공장이 돌아가려면 원료가 계속 들어와야 합니다. 지금처럼 새 원유 유입이 끊기면 공장 자체가 멈춰요. 비축유가 있어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저는 그 설명을 듣고 잠시 말이 안 나왔습니다. 208일의 역설이었어요. 숫자는 버틸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구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 하늘이 보였어요. 맑았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맑은 하늘. 저 하늘 아래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마트에서 장을 보고 버스를 타고 아이를 데리러 가는 사람들. 그 일상이 지금 이 회의실에서 논의되는 숫자들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드그루트 씨, 김 과장이 말했어요. 협상이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슬람아바드 협상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솔직히 오늘 협상이 시작도 안 될 수 있어요. 이란이 레바논 휴전을 선결 조건으로 내밀고 있거든요. 양측 입장이 너무 달라요.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밖에서 복도를 오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저희는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이 협상이 한국에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수수료가 걸린 계약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의 겨울 난방비가, 아이들 먹는 음식 포장재가, 병원 수액백이 거기 달려 있었어요. 그날 저녁 김 과장이 저녁을 샀습니다. 작은 한식당이었어요. 된장찌개가 나왔고 밥이 나왔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을 꽤 좋아했는데 그날은 맛이 어땠는지 잘 기억나지 않아요. 대신 김 과장이 밥을 먹다가 한마디 했던 게 기억납니다. 드그루트 씨, 한국이 왜 이란 전쟁에서 원유를 확보할 수 있었는지 아세요? 천공이 때문이에요. 그 미사일 아세요? 저는 그 이름을 그때 처음 제대로 들었어요. 천공이, 항공미사일.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항공미사일? 그게 뭔데? 천공이.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그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한국형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직접 충돌 방식으로 고도 15km에서 40km 사이에 탄도미사일을 요격합니다. 360도 전방향으로 요격 미사일을 연사할 수 있고 여러 표적을 동시에 잡을 수 있어요. 미국산 패트리어트 가격의 약 3분의 1 수준이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다가 한 줄에서 멈췄어요. 아랍에미리트 배치 천공이, 이란 탄도미사일 130발 대상 96% 요격 성공. 96%. 130발 중 125발을 막아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숫자를 다시 읽었어요.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쏜 탄도미사일 130발.
그게 96% 막혔다. 저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쉬운 표적이었겠지. 시험 조건이 좋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화면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김 과장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드그루트 씨, 오늘 대구 가실 수 있어요? 직접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요. 저는 무슨 일인지 묻지 않고 가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31년 이 바다에서 일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직접 눈으로 봐야 안다는 거예요. 기사로 읽는 것과 현장에서 보는 건 달라요. 대구까지 고속열차로 1시간 반이었습니다. 대구 공항 쪽으로 차를 몰았는데 활주로 방향에서 뭔가 보였습니다. 큰 회색 수송기였어요. 저는 차 창문으로 그 기체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크기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저게 뭡니까? 김 과장이 운전하면서 말했어요. 아랍에미리트 수송기입니다. 대형 군용 수송기예요. 저기서 천궁이 유도탄 30발을 싣고 갑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그 수송기를 제대로 갔습니다. 활주로 끝쪽에 세워져 있었고 주변에 작업 차량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랍에미리트가 직접 대구까지 날아온 겁니다. 천궁 2 유도탄을 긴급으로 추가 수혈받기 위해서.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란 탄도미사일이 쏟아지는 전쟁터에서 아랍에미리트가 선택한 게 한국산 미사일이었다는 거잖아. 미국 패트리어트도 있고 이스라엘 에로우도 있는데 왜 대구까지 직접 날아왔을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공항 인근 카페에서 김 과장이 태블릿을 꺼냈어요. 아랍에미리트 현지 방산 관련 자료였습니다. 천궁 2가 아랍에미리트 포대에 2개 포대 실전 배치되어 있었어요. 2022년에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1천억 원에 계약한 거예요. 당시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단일 유도 무기 최대 계약이었습니다. 그 2개 포대가 이번 전쟁에서 이란 탄도미사일 130발을 상대한 거고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다봤습니다. 96%라는 수치 어떻게 나온 겁니까? 아랍에미리트 쪽이 공식 수치를 공개하진 않았어요. 근데 전문가들이 교전 데이터 분석하니까 그 수준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추가 물량을 긴급 요청했다는 게 그 자체로 증거 아니겠습니까? 효가 없었으면 더 달라고 하지 않죠. 그 논리는 맞았습니다. 전장에서 효과가 없었다면 수송기까지 보내 긴급 수혈하진 않아요. 그러면 패트리어트는요? 패트리어트는 가격이 천궁이의 3배 수준이에요. 그리고 드론 요격엔 구조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있어요. 이란이 이번에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을 섞어서 쏴댔는데 그 복합 공격을 막는데 천궁이가 더 효과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와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대구 하늘이 맑았어요. 수송기가 저 멀리 활주로 끝에 여전히 서 있었고 작업자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날아온 사람들, 한국 기술자들,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도 손짓 발짓으로 유도탄을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에서 시선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전쟁이 한창인 중동에서 그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나라가 이 도시까지 직접 날아온 거예요. 그것도 미사일을 받으러. 그런데 저는 아직 인정하기가 싫었어요. 96%. 그 숫자가 맞다 해도 그게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다시 보게 만드는 이유는 아니지 않냐고. 이건 군사기술 하나잖아. 나머지는? 이게 원유 확보랑 어떻게 연결됩니까? 김 과장이 대답했어요. 한국이 아랍에미리트한테 국내 방어용으로 배정됐던 물량까지 떼어내서 급파한 거예요. 전쟁 중에. 그에 대한 화답이 원유 최우선 공급이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머릿속에서 뭔가가 연결됐습니다. 해협이 막혀서 원유가 안 오는 상황에서 한국이 자국 방어용 미사일까지 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로 원유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신뢰가 먼저 생겼고 원유가 따라온 거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났어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수송기를 다시 봤어요. 저 유도탄들이 아랍에미리트로 실려가면 또 이란 미사일을 맞겠죠. 그리고 그 결과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영향을 줄 거예요. 호르무즈 종전협상. 오늘 이슬라마바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협상의 배경에 이 수송기가 있었습니다. 이 대구 공항이 있었어요. 그 사실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몰랐던 방식으로 이 나라가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공항을 나오면서 저는 김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원유가 얼마나 됩니까? 아랍에미리트한테서요? 총 2,400만 배럴이요. 3월에 600만 배럴 먼저 받고 이번에 1,800만 배럴 추가입니다. 한국 일일 소비량의 약 9.4일치예요. 9.4일치, 작아 보이는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해협이 막힌 상황에서 그 9.4일치를 그냥 준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그 뒤에 31년짜리 커리어가 있었고 4조 원짜리 계약이 있었고 전쟁터에서 검증된 96%가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탔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고속열차 안에서 저는 한동안 창밖 풍경을 봤어요. 논이 보이고 산이 보이고 작은 도시들이 지나갔습니다. 이 나라 안에서 그렇게 많은 일이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운이 좋은 거야. 타이밍이 맞은 거야. 한국이 원래부터 이런 나라였던 건 아니잖아. 그 생각이 얼마나 오만한 것이었는지 이틀 뒤에 두바이에서 알게 됩니다. 두바이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공사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차로 1시간 거리, 유리와 철골로 된 고층 건물이 사막 위에 서 있었어요. 아랍에미리트 원유의 거의 전부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기업 중 하나예요. 저는 여기에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산 알 만수리. 10년 전에 같은 해운 컨퍼런스에서 만난 친구예요. 지금은 원유 수출 담당 부서 중간 관리자로 있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20분 안에 내려오겠다고 했어요. 로비에서 기다리면서 저는 뉴스를 봤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영어 번역본이었습니다. 제목이 이랬어요. 한국, 천공 이덕에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이례적 원유 우대 조치 받아. 저는 그 기사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이 아랍에미리트로부터 2,400만 배럴의 원유를 최우선으로 공급받게 된 배경에 한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공급이 결정적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어요. 이례적인 우대 조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썼다는 게 저는 흥미로웠어요. 일본은 한국을 잘 칭찬하지 않는 나라거든요. 그 나라 언론이 이례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한국을 주목했다는 건 진짜로 뭔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산이 내려왔습니다. 흰 전통 복장 차림이었고 악수를 하면서 웃었어요. 마르세, 오랜만이야. 전쟁통에 여기까지 왔어? 용건이 있어서 한국 원유 얘기 좀 들어보고 싶었어. 하산이 잠깐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올라가서 얘기하자. 회의실은 24층이었어요. 창밖으로 아부다비 사막이 보였고 멀리 페르시아만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창밖 풍경 안에 호르무즈 해협이 있다는 걸 의식했어요. 저기 어딘가가 지금 길을 바치예요. 하산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원유를 준 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야. 마르세,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저는 말없이 기다렸어요. 이란 탄도미사일이 날아올 때 우리 공군기지 활주로 옆에 포대가 있었어. 천공이. 그게 막아줬어. 96%. 그 숫자가 현실이었어. 우리 기술자들이 옆에서 봤거든. 미사일이 공중에서 터지는 거. 진짜 그렇게 됐어. 저는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도 아직 반은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96%가 한국 덕분인지 미국 패트리어트랑 합산된 수치인지 어떻게 알아? 하산이 나를 봤습니다.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우리가 그걸 따로 집계했어. 천궁 2포대 담당 구역 따로, 패트리어트 담당 구역 따로. 천궁 2쪽이 더 나왔어. 가격은 3분의 1인데. 저는 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집계한 데이터를 두고 내가 뭘 더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국 원유를 최우선으로? 그것만이 아니야. 하산이 말했어요. 한국이 전쟁 중에 자기네 방어용으로 쓰려고 배정해뒀던 물량을 우리한테 떼어줬어. 전시에. 자기 나라 방어 비축분을 내준 거야.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결정인지 알아? 우리 입장에서 한국은 그냥 거래 파트너가 아닌 거야. 전쟁 중에 옆에 있어준 나라야. 로비 아래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창밖 사막을 봤어요. 황토색 땅이 수평선까지 이어져 있었고 그 끝 어딘가에 호르무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슬라마바드에서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겠죠. 2,400만 배럴이 한국 입장에서 얼마나 됩니까? 9.417라고 들었어. 적어 보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 그런데 전쟁 중에 원유 우선 공급국 1순위 지위를 얻은 거야. 협약도 맺었고 한라인도 뚫었어. 호르무즈가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열리는 순간 제일 먼저 물량 받는 나라가 된 거야. 그게 9.417짜리 거래가 아니야.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뭔가가 천천히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야. 타이밍이 맞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던 제 논리가 조금 흔들렸어요. 하산이 말을 이었습니다. 마르세, 중동 6개국이 이번 전쟁 이후에 방공체계를 전면 교체하거나 확대할 거야. 전문가들이 그 수요를 96조 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어.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 다 포함해서. 그 시장에서 한국이 지금 어떤 위치인지 알아? 실전 검증이 됐어. 96%로. 96조 원.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굴렸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글로벌 이코노믹, 여러 언론에서 같은 수치를 쓰고 있었어요. 아랍에미리트 4조 1천억 원, 사우디 4조 3천억 원, 이라크 3조 7천억 원. 숫자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하산의 동료가 들어왔어요. 뭔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하산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나를 봤어요. 이슬라마바드 협상, 오늘 오전에 일단 시작은 됐다고 해. 아직 테이블 배치 단계래. 레바논 문제로 첫날은 어렵겠지만. 저는 안도와 불안이 동시에 왔습니다. 협상이 시작은 됐다. 그런데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산, 협상이 성공하면 어떻게 돼? 해협이 열리겠지. 그러면 한국 배들이 나올 수 있어. 유가도 안정되고. 실패하면? 하산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실패하면 이란이 다시 공격을 재개해. 우리도 사우디도 쿠웨이트도 다 또 불바다가 되는 거야. 그리고 한국은 208일치 비축유를 쓰기 시작하는 거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하산과 악수를 했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엘리베이터를 내려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협상이 성공해야 한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제 자신의 수수료 계산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나왔어요. 한국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팀장의 다크서클, 김 과장의 여윈 얼굴, 아직 해협 안에 묶여있는 배 7척, 그리고 이 협상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숫자만 바라보고 있을 수많은 사람들. 로비 문을 나서자 뜨거운 아부다비 공기가 확 들어왔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하산이 한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전쟁 중에 옆에 있어준 나라. 저는 그 말을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뭔가가 걸렸어요. 한국이 그런 나라였나? 내가 12년 동안 계약서만 주고받던 그 나라가? 그런데 왜 이 불편함이 점점 커지는 걸까? 그 답을 찾으러 저는 이슬라마바드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슬라마바드는 조용한 도시입니다. 파키스탄 수도지만 카라치나 라호르에 비하면 훨씬 차분해요. 계획 도시라서 도로가 넓고 나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착한 4월 11일, 그 조용한 도시의 분위기가 달랐어요. 협상장 주변 도로는 파키스탄 준 군사조직 병력이 순찰하고 있었고 기자들이 건물 밖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협상장 인근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4월, 파키스탄은 낮에 꽤 더웠습니다. 건조한 열기가 얼굴을 눌렀어요. 저는 걸으면서 협상장 방향을 봤습니다. 건물은 보이지 않았어요. 차단선 너머에 있었습니다. 그 차단선 밖에서 세계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호르무즈 종전협상, 오늘이 개시일이었습니다. 벤스 미국 부통령 협상단은 오전에 도착했고 이란 측 갈리바프 의장과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전날 밤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파키스탄이 중재국으로 나섰고 파키스탄 외무부가 양측 대표단 도착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시작부터 삐걱거렸어요. 갈리바프 이란 의장이 벤스 부통령의 전용기가 이륙한 직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레바논 휴전과 이란 동결자산 해제를 협상 개최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거예요.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최대치를 요구한 겁니다.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휴전이 레바논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이스라엘은 레바논 정부와 헤즈볼라 무장 해제를 직접 협상하겠다고 나섰고요. 저는 현지 기자 카림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파키스탄 출신인데 중동 전문 매체에서 일하는 친구예요. 협상장 쪽 소식을 가장 빠르게 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카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협상이 시작은 됐어. 근데 의제 설정부터 막혔어. 이란이 핵 문제를 나중으로 미루려 하고 미국은 핵을 첫 번째 의제로 올리려 하거든. 테이블 배치부터 실랑이야. 호르무즈는요? 그게 제일 복잡해. 이란이 지금 해협 통제권을 손에 쥐고 있잖아. 그게 협상에서 가장 강력한 카드야. 핵폭탄보다 호르무즈가 더 강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야. 해협을 내놓으면 이란은 협상력을 잃는 거거든. 그러니 쉽게 안 내놓으려 하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핵무기보다 호르무즈. 피터가 했던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이란이 47년 동안 핵을 갖고 싶어 했던 이유가 억지력이었는데 지금 그 억지력보다 해협 55km가 더 강력한 무기가 됐어요. 카림이 말을 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어제 한마디 했잖아. 호르무즈가 꽤 빨리 열릴 거라고. 근데 이건 말이 그렇지 실제로 이란이 순순히 내놓을 리 없어.
트럼프가 협상 안 되면 공격 강화하겠다고 압박했는데 이란도 물러나면 내부 강경파한테 약해 보이거든. 협상이 2주 안에 끝날 수 있을까요? 카림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 15일 걸릴 수도 있고 결렬될 수도 있어. 협상이 결렬되면 전쟁 체계야. 그러면 호르무즈는 더 깊이 비닫혀. 저는 그 말이 뱃속에서 무겁게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더 깊이 닫힌다. 208일치 비축유를 갖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 208일이 그냥 시간이 아니에요. 공장이 멈추고 물류가 끊기고 물가가 올라가는 시간이에요. 저는 협상장 방향 차단선 쪽을 걸어가 봤습니다. 군인들이 서 있었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 차단선 앞에 서서 건물 방향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냥 파키스탄 가로수와 파란 하늘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 안에서 지금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해협의 운명, 3,200척 유조선의 운명, 한국 유조선 7척의 운명, 그리고 어느 나라 사람들의 겨울 난방비가 거기서 결정되고 있었어요. 카림이 다가왔습니다. 마르셀, 왜 여기까지 왔어? 해운 중개인이 이슬라마바드 협상장 앞에 서 있는 게 좀 웃기지 않아?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처음엔 계약권 때문이라고 말하려 했어요. 고객 선박이 묶였으니까.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 때문에 왔어. 카림이 눈썹을 올렸어요. 한국? 여기서 무슨 관련이야? 이 협상 테이블이 가능하게 된 데에 한국이 있어. 천궁이. 아랍에미리트 방공망에서 96%를 막은 미사일. 그게 없었다면 아랍에미리트가 이 협상에서 힘을 갖지 못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원유 공급국으로 한국이 최우선이 됐어. 전시에. 카림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거 흥미롭네. 방산이 외교를 만들었다는 거잖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하면서 스스로 좀 놀랐습니다. 처음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란이 계속 해협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이유, 미국이 협상 테이블을 고수하는 이유,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원유를 준 이유, 전부 힘의 논리였는데 그 힘의 한쪽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 창가에 앉았어요. 이슬라마바드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가로등이 켜졌고 멀리 파이잘 모스크 첨탑이 불빛을 내고 있었어요. 협상장은 거기서 3km쯤 됐습니다. 뉴스가 계속 들어왔어요. 협상 첫날 의제 설정에서 난항, 이란 레바논 선결 조건 고수, 미국 거부, 내일 다시 시도 예정. 저는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이슬라마바드 밤 공기가 들어왔어요. 4월인데도 선선했습니다. 어디선가 기도 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나는 왜 한국을 걱정하고 있는 걸까? 12년 동안 계약서만 주고받았던 나라, 미사일 이름도 몰랐던 나라. 그 나라 사람들이 지금 208일짜리 시계를 보면서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협상 테이블 앞에서 나는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어요.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내일 저는 골목 쪽으로 더 들어가 볼 생각이었어요. 이슬라마바드 고시가지에 한국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카림한테서 들었거든요. 교민들이요. 그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어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슬라마바드 구시가지는 협상장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였습니다. 카림이 알려준 골목이었어요. 작은 찻집들이 늘어선 좁은 골목, 한국 교민들이 가끔 모인다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오전 일찍 나섰어요. 협상 관련 뉴스는 간밤에도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란이 레바논 선결 조건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일제도 난항이었습니다. 골목에 들어서자 커피 볶는 냄새가 났어요. 작은 찻집 안에 사람이 몇 명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안을 들여다봤는데 한쪽 구석에 어르신 한 분이 혼자 앉아 계셨어요. 한국 사람인지는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동양 어르신이었고 테이블 위에 한국 신문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한국 분이세요? 어르신이 고개를 드셨어요. 이르는 넘어 보이셨습니다. 주름이 깊었고 눈이 맑았어요. 네, 근데 누구세요? 저는 자리에 앉아도 되는지 물었고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옆에 있던 통역 앱을 켰어요. 저는 한국어를 못하고 어르신은 영어를 잘 못하셨거든요. 어르신은 이슬라마바드에서 20년째 사신다고 했습니다. 은퇴 후에 파키스탄 한인교회 관련 일을 도우면서 정착하셨대요.
이름은 박 선생님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협상 얘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저 협상장에서 벌어지는 일이요. 박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통역앱이 번역해줬습니다. 뉴스 보고 있어요. 한국 원유 걱정돼서요. 호르무즈 열려야 하는데. 저는 물었습니다. 왜 파키스탄까지 오셨는지. 한국에 계시지 않고. 어르신이 잠깐 창밖을 보셨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1973년에 사우디 건설 현장에 있었어요. 중동 건설. 저 때 많이들 갔잖아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낮에 기온이 52도였어요. 파이프 용접하면 쇠가 금방 달아올라요. 장갑 없이 만지면 살이 붙어요. 그래도 했어요. 월급 받아서 절반은 봉투에 넣어 고향 보냈어요. 어머니한테. 동생 학비로 쓰라고. 박 선생님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등이 보였어요. 굵은 힘줄이 도드라진 손. 수십 년 전 사우디 사막에서 파이프를 잡던 손이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거기서 번 돈이 고속도로 됐어요. 학교 됐어요. 공장 됐어요. 지금 한국이 반도체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배 만드는 거. 그때 그 사람들 땀으로 시작된 거예요. 저는 통역 앱 화면을 보면서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앱 화면에서 눈을 들어 어르신을 봤어요. 그 손이 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 손. 저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1973년 사우디 52도 사막. 파이프 잡던 손. 월급 봉투를 고향으로 보내던 사람. 그리고 50년이 지나 지금 한국은 이란 탄도미사일을 96% 막는 미사일을 만들고 있어요. 그 미사일이 아랍에미리트 하늘을 지켰고 그 신뢰가 원유 2,400만 배럴이 됐고 그 원유가 호르무즈가 막힌 한국을 버티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긴 사슬의 맨 처음에 이 손이 있었던 거예요. 박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한국 젊은 사람들이 잘하고 있어요. 천공, 그거 뉴스에서 봤어요.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때는 꿈도 못 꿨는데.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통역 앱에 영어로 넣었습니다. 선생님 세대가 만든 거예요. 그 기초가 없었으면 지금 천공이도 없었을 겁니다. 어르신이 통역 앱 화면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잠깐 웃으셨습니다. 그냥 옅은 미소였어요. 겸손한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서 저는 뭔가가 가슴에서 치밀어 올랐어요. 이걸 뭐라고 해야 할까? 부끄러움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31년 동안 이 바다에서 일했어요. 중동 항구를 수백 번 드나들었고 유조선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하루에도 수십 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그냥 계약 상대로만 봤어요. 미사일 이름도 몰랐고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이 해협에 절박하게 기대는지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국 미사일? 미국산 카피 아닌가? 96%? 쉬운 표적이었겠지. 그 생각들이 하나씩 떠오르면서 낯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손이 만든 나라를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박 선생님이 다시 신문을 펼치셨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통역 앱에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여기서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이 화면을 읽으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호르무즈 빨리 열렸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람들 걱정돼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찻집을 나왔습니다. 골목 공기가 아침보다 따뜻해져 있었어요. 저는 발을 멈추고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1973년 사막에서 파이프를 잡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구로공단에서 재봉틀을 밟고 있었어요. 독일 탄광 1200m 지하에서 석탄 먼지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땀이 50년을 건너뛰어 오늘 천공이가 됐어요. 그 천공이가 이 호르무즈 종전 협상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계신 한국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이 이 나라의 저력입니다. 저는 그날 골목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파키스탄 아이들이 뛰어다녔고 찻집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슬라마바드 아침이 무르익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틀렸어요. 한국 미사일이 카피라고 했던 것, 96%는 쉬운 표적이었을 거라고 했던 것, 한국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했던 것, 전부 제가 이 나라를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말이었어요. 그 말이 목까지 올라오는데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고쳐 쓰고 걸었습니다. 호르무즈 종전협상이 저 건물 안에서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 협상이 어떤 결과를 낳든 간에 저는 이미 여기서 제 안에 무언가가 바뀐 걸 알았습니다. 협상 3일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창가에서 뉴스를 봤어요.
이슬라마바드 협상 관련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핵 문제 의제 합의, 레바논 문제 별도 트랙 분리,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시점 논의 시작, 협상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뉴스를 읽으면서 3일 전을 생각했습니다. 두바이 항구 방파제, 멈춰선 유조선 불빛들, 그리고 서울 회의실에서 다크서클을 달고 앉아있던 이 팀장, 대구 공항 활주로에서 올려다봤던 아랍에미리트 수송기, 아부다비 24층 회의실에서 하산이 했던 말, 이슬라마바드 골목 찻집에서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계시던 박 선생님의 그 손, 그 장면들이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뭘 몰랐는지 알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저는 31년 동안 계약서 안에서만 봤어요. 유조선이 어느 항구를 향하는지, 수수료가 얼마인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이 바다에 기대고 있는지, 그 나라가 어떤 손들이 만들어 온 나라인지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틀렸습니다. 오랫동안 많이 틀렸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이슬라마바드 아침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선선했어요. 멀리 파이살 모스크 첨탑이 아침 햇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비둘기 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단순한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에너지 수송로 하나가 막혔을 때 어떤 나라가 버티는가? 그 답이 지금 이 협상장 안에서, 그리고 이 협상이 가능하게 된 배경 안에서 보였어요. 한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기술로 메웠어요. 미사일로 신뢰를 만들었고 그 신뢰가 에너지를 지켰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늘 두바이로 돌아가는 비행기였어요. 체크아웃을 하고 호텔 로비로 내려가면서 카림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협상 잘 되길 바란다. 수고해. 카림에게서 바로 답이 왔습니다. 호르무즈는 결국 열릴 거야. 이란도 돈이 필요하거든.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혼자 웃었습니다. 그래요. 결국 열릴 겁니다. 언제냐의 문제겠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두바이 사무실 파트너 피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피터, 나 오늘 들어가. 어떠냐, 이슬라마바드는? 많이 봤어. 피터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협상은? 진행 중이야.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 호르무즈는 결국 열릴 것 같아. 그러면 한국 선박 세척도 나오겠네? 그렇겠지.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이슬라마바드 외곽도로가 지나갔습니다. 가로수가 흔들렸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두바이로 돌아온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항구가 보이는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저는 한 가지를 바꿨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선박 추적 앱 화면. 거기서 한국 고객사 선박 세척의 위치를 다시 열었어요. 여전히 호르무즈 안에 있었습니다. 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점 3개를 한동안 봤습니다. 화면 위에 멈춰있는 3개의 점. 예전 같으면 그냥 계약건이었어요. 선박이 묶이면 계약이 늦어지고 수수료가 늦게 들어오는 문제,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리 보였어요. 저 배 안에 원유가 있고 그 원유가 어느 공장으로 가야 하고 그 공장이 돌아가야 어느 물건이 만들어지고 그 물건이 어느 마트에 가야 누군가의 식탁이 채워져요. 저는 그 사슬의 맨 처음에 있는 사람입니다. 배를 연결해주는 사람. 그런데 저는 그 사슬의 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 과장이었어요. 드그루트 씨, 협상 소식 보셨어요? 오늘 호르무즈 통항 재개 시점 논의 시작됐다고 하네요. 봤어요. 잘 되면 좋겠네요. 저도요. 선박 세척 나오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 과장님. 전화를 끊고 저는 창가로 갔습니다. 두바이 항구 불빛이 켜지고 있었어요. 저녁이 오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보였고 멀리 유조선 불빛이 보였어요. 어제보다 조금 더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제 눈이 달라진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1973년 사우디 사막에서 파이프를 잡던 손, 새벽 4시 구로공단 재봉틀, 독일 탄광 1200m 지하의 헬멧 램프. 그 손들이 만든 나라가 전쟁 중에도 미사일을 내줬고 그 미사일이 협상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저는 그걸 31년 동안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그런데 그 나라가 오늘 이 바다에서 가장 든든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두바이 항구 불빛이 하나씩 켜졌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그 불빛들이 늘어가는 걸 봤습니다. 오래 서 있었어요. 3개월 뒤 저는 피터한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르셀, 협상 타결됐어. 호르무즈 개방 합의. 저는 그 문자를 사무실 책상에서 받았어요. 창밖으로 두바이 항구가 보이는 그 자리. 화면을 보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선박 추적 앱을 열었어요.
호르무즈 해협 쪽 화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여러 개. 그 중에 한국 고객사 선박 3척도 보였습니다. 해협 밖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박 선생님을 떠올렸습니다. 이슬라마바드 골목 찻집,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던 그 손. 호르무즈 빨리 열렸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람들 걱정돼서. 열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피터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잘 됐다. 그리고 김 과장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박 나오고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잠시 뒤 김 과장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짧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두 글자를 보면서 창밖 항구를 봤습니다. 두바이 바다가 저녁 햇살을 받고 있었어요. 유조선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백고동 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31년 동안 이 바다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 오늘 처음으로 달리 보였어요. 저 배들 안에 누군가의 겨울 난방비가 있고, 누군가의 공장이 있고, 누군가의 식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사슬의 어딘가에 1973년 사막에서 파이프를 잡던 손이 있어요. 저는 창가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백고동 소리가 또 들렸어요. 이번엔 더 가까이서.